들어와 주신 분들도 기수랑 직책이나 부서 이름으로 이름 변경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 정시 세미나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인재개발부 12기 이지원이라고 하고 이번 정시 세미나에서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정시 세미나 진행 과정은 저희 인재개발부 팀인 총 정시 세미나 팀인 총 4명이 발표로 진행되는 돼서 화면 공유가 저 혼자만 되지 않고 다른 인재개발부 4명과 함께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화면 공유하는 중간중간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정시 세미나 전 과정은 녹화를 통해서 멘봉TV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Q&A 그 사전 질문 폼을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지금 채팅으로 "사전 질문 폼 응답했습니다."라고 남겨 주시거나 이따 Q&A 시간에 따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시 세미나 진행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 첫 번째인 박정욱 님부터 화면 공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분 발표를 할 멘토 박정욱입니다. 네, 목차는 먼저 정시 전형의 정의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정시 전형 지원 방법, 이후 2025학년도 정시 일정, 마지막으로 과목별 수능 선택 과목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전형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이후의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 재학할 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즉, 수능 성적과 백분위로 입학이 가능한 전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백분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응시생의 등수를 나타내는 단서로 성적표에 나온 백분위는 응시 학생 전체 중 해당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세부 유의사항은 정시 전형은 다수의 상위권 대학은 수능 성적 이외에도 교과, 생기부, 면접 등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의 비율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수시 합격 시에 정시 전형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정시 전형 지원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각 세 곳에 하나의 서류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는 하나의 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표는 해당 학교가 어느 군에 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표에 따르면은 고려대학교는 모든 학과가 가군에, 서울대학교는 모든 학과가 나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표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가 어느 군에 있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굉장히 많은 학교가 가군, 나군, 다군에 포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과가 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대학 타학과나 동일학과 타대학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대학, 동일학과, 동일군을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유의사항은 전형 기간이
분야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정시의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시 전형 기간은 가군이 1월 7일부터 14일, 나군이 15일부터 22일, 다군이 1월 23일부터 2월 4일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전형 기간을 잘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2025학년도 정시 전형 일정입니다. 먼저 정시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그 시험에 대한 성적 발표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에 되고요. 이후에 원서 접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 중에 3일 이상을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정시 전형의 전형 기간은 가군, 나군, 다군이 상이하다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 금요일까지이고 그 합격자들은 2025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별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탐구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선택 과목 비율인데요. 언어와 매체는 30%에서 40%로 점점 더 상승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화법과 작문은 반대로 점점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강점에 맞추어 국어 영역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은 수학 1, 수학 2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 과목은 확통, 기하, 미적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인문계열 전체, 자연계열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미적분은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응시를 필수로 해야 되는 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과 학과의 세세한 부분을 참고하여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은 우리가 크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탐구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학탐구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각 원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총합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됩니다. 대학의 학과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탐구 과목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탐구 영역에는 직업 탐구라는 영역도 존재하는데요. 직업 탐구는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인간 발달, 해운 산업 기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이후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라는 과목까지 응시하면은 직업 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직업 탐구는 특성하고 교육 단위 86 단위를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고요. 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이 아닌 이상 직업 탐구 과목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와 한문 부분입니다. 제2외국어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독일어, 그리고 거기까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평가 과목으로서 특정 대학의 특정 과가 해당 외국어 과목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응시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정시 전형의 전반적 이해 부분을 맡은 박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2025학년도 정시전형 입시 흐름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멘붕단 박민수입니다. 먼저 2025학년도 정시전형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이제 전문대의 경우에는 이제 정시 전형 선발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24명이고 전체 전형 선발은 16만 6,588명으로 전체 비율에서 정시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시 전형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4,471명이 배정되었고 입시 전체 전형 응시자는 16만 3,473명으로 전체 전형 응시에서 정시 전형 선발 인원이 2.7%로 총 3,119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N수생 비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접수자 중 N수생 비율은 34.7%로 7%이고 의대 증원 정책하고 연관되어서 올해인 2025학년도 수능 접수자 중에 N수생 비율은 아직 공식적인 이제 추산치는 안 나왔지만 예상하는 이제 추산치로는 35.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 3년간 합격 100분위 합격률에 대해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전반적으로는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에 관계없이 계열에 관계없이 합격 100분위 커트라인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인문계열에서 84.2%, 84.2점,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는 86.8, 2024학년도에는 87.1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띠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100분위 커트라인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학년도 정시전형 교차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차 지원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일부 문과 학과들에 대한 비선호도 경향을 교차 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입시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전까지는 자연 계열을 쓸 때는 선택 과목에 제한이 있었고 인문 계열을 쓸 때는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차 지원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차 지원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교차 지원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자연 계열 선택 과목 제한 폐지 대신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이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주요 대학 중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의 자연 계열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 탐구 영역에서는 사탐을 볼지 과탐을 볼지는 지원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과탐을 응시할 시 과탐 변환 표준 점수에 과목당 6% 가산이 됨에 따라 같은 조건일 경우 과탐 응시자가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 지원의 특징 중 두 번째는 확통 사탐을 이용해서 자연 계열에 지원 가능한 학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와 서강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차 지원의 세 번째 특징은 수학까지 범위를 넓혀 미적분 기하 중 선택하는 경우와 과탐을 응시하는 경우에만 자연 계열의 응시 가능한 학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란에 적혀 있듯이 고려대, 서울대 등의 학교들이 여전히 자연 계열 응시에 있어서 일종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교차 지원의 등장으로 하위권 학생들이 과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100분 이상에서 유리한 사탐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과탐 과목을 응시하는 지원자들은 100분위 확보가 어렵게 된다라는 점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25학년도 주요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반영할지,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가산점을 적용을 할지 말지, 그리고 적용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지에 대한 표를 전반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특징적으로 이제 가산점을 지금 대다수의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 가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 형태로
이제 바꾼 이후에 이제 가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 또한 전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자연 계열에 있어서 뭔가 제약이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자연 계열을 응시할 시 학교들이 자연 계열 과목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그런 가산점 부여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가산점을 주는 여부, 수학 과목에 대한 제한 여부, 탐구 과목에 대한 제한 여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원 시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정시 전형 지원 변화 그리고 작년과의 비교를 발표한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영 멘토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정시 용어 정리 파트를 맡은 인재개발부 멘토 이시영입니다. 먼저 이 발표의 목적은 우리가 멘토링을 나가면서 입시 상담을 하는 것이 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멘토링 대상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 입시에 관련된 용어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이 멘토링 신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돼요. 용어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이 발표의 본 목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25년 수능 정시 시행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마디로 2024학년도 시행 계획과 같다라는 점입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구조 적용되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선택 가능합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그중 선택 과목별 응시자 비율을 보면 수학 영역에서 기하 영역을 제외하면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상당히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과, 이과의 실질적 구분으로 볼 수 있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응시 수험생은 각각 19만 명과 15만 7천 명이며, 두 영역을 조합해서 응시한 수험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어를 살펴볼 텐데요. 평가 방법을 규준 참고적 해석과 준거 참고적 해석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2025학년도 수능 성적 통지표 예시를 보면, 한국사, 영어는 절대평가로 준거 참고적 해석, 국어, 수학, 탐구는 등급 100분이나 표준 점수 또는 변환 표준 점수인 규준 참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표준 점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난이도가 높으면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난이도가 높을 때 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가 변하면 오히려 학생의 원점수와 평균 간의 격차가 작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통 수능 과목별로 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난이도가 높아서 평균이 떨어지면 점수가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 선택 과목이 많은데요. 이러한 선택 과목들은 조정 점수를 통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이 핵심인데요.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할 때 선택 응시자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선택 과목을 응시한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난이도에 의한 차이가 여기서 보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등급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00분위를 활용해서 스테나인 등급을 1부터 9까지 매기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여기 다 보시면 그 공식이 C는 1부터 9등급이고 Z가 표준 점수면 1등급의 경우 표준 점수 1.75라 했을 때 1등급 100분위가 4.5%가 되면서 우리가 아는 100분위 등급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학생들의 점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정해서 4%, 11%, 누적 비율 23% 이렇게 임의로 정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자료는 변환 표준 점수와 가산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박민수 멘토님이 먼저 설명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또 다른 등급인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은 실시하는 목적 차원에서 100분의 1을 활용한 등급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 등급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교육 상황에 맞게 경쟁보다 특정 성취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학문 영역이 현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지금 정시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대, 성대, 서울시립대 군 변화인데요. 먼저 눈에 띄는 대학은 가군 모집을 하던 연세대가 가나군으로 분할됩니다. 이 경우 인문 자연결에서 일부 학과를 나군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예체능만 나군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 발표는 예능 계열만 나군이고요. 그래서 아직 그 학생들이 꿈에 그리던 그 고대 가군과 연대 가군은 안 됩니다.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던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서울과기대가 다군에서도 모집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동국대는 2022학년도에 AI 융합학부를 신설하면서 다군 모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뒤에 2023학년도에는 다군 모집을 다시 하지 않다가 또 2년 만에 다시 다군 모집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시 특성상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다른 모집 규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용어를 추가로 뽑아왔습니다. 먼저 정시 지원에서의 추가 합격의 경우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이 추가로 합격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추가 모집이란 해당 연도 정시 전형이 모두 끝난 뒤에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서 추가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지원하려면 승해 수시 정시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추가 모집 요강 발표 전에 등록을 포기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추가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위 자료는 2023학년도 자료인데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는 오히려 다소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2023년도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위에 자료를 보면 중앙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추가 모집이 없었는데 새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초로 28명이라는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의대나 약대 또한 추가 모집 인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정시의 트렌드를 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2024학년도 올해 발생했던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한 자료인데요. 전반적으로 2023년도보다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학교당 50명 가까이 추가 모집을 하고 전년도 올해를 포함해서 부산, 광주, 전남, 경북, 전북이 평균 100명 이상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정시 용어와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멘토링을 나가면서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용어와 제도를 잘 숙지함으로써 멘토링의 신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부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시기별 공부법과 입시 경험자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인재개발부 12기 이지원입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우선 수능 공부법은 제가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 봤는데요. 겨울방학과 3월, 4월과 6월, 그리고 6월과 9월, 9월과 수능 전으로 네 파트로 나누어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입시 경험자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공부법은 유튜브도 많이 참고했고, 실제로 인재개발부 정시 경험자분들과 제 주변 지인,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담을 모아서 공부법과 입시 경험자 사례를 작성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의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는 재수생과 고3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이런 공통된 걸 먼저 말씀드리고 고3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능이 굉장히 많이 남은 시점인 만큼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3월 모의고사와 각종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점수에 연연하거나 나는 3월 모의고사 때 잘 못 봤으니까 정시를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을 안 먹어도 되는 시점입니다. 과목별로 공부법을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국어는 우선 비문학, 문학, 언어와 매체, 화작 모두 개념을 우선시해야 하며 화작은 기출풀이를 많이 하고 문제 유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학은 공통 개념은 고1부터 고3까지 수상, 수하, 선택 과목 모두 기초 개념을 공부를 해야 하며 특히나 중학 도형 공식 및 공부를 해야 좀 더 심화된 문제를 나중에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점, 3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는 듣기를 약한 학생들은 기출 중심으로 듣기 연습을 해야 하며 독해는 영어 담기 암기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탐구는 사탐과 가탐 모두 기출 플러스 개념 공부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는 재수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배워왔던 모든 개념을 복습을 해야 하며 고3 현역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 특히나 수학 개념 공부 및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양치기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개념을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4월부터 6월인데요. 이때는 3월 모의고사 때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고 아직 개념 공부가 부족하다면 개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시점입니다. 국어는 수특 연계 공부 및 지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을 분석하면서 3월 때 못했던 개념 공부를 플러스로 더 해야 합니다. 더불어 언어와 매체는 문법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로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도 플러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수학도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는 개념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기서 핵심이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주 풀리는 개념이나 문제를 정리하여 개념 노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는 독해는 독해 유형별로 공부를 해야 좋은데 취약한 유형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영단어는 꾸준히 매일매일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탐구는 육모 전에 모든 탐구 개념 공부가 다 돼 있어야 유리합니다. 개념 공부와 그리고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는 탐구 문제 유형을 습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부터 6월까지는 6월 모의고사 전이고 시간이 조급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기출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며 육모 실전 연습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육모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3월 때 못했던 개념이 있다면 이 기간에 충분히 다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3 현역 학생들은 이 기간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3 때는 내신이 수능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신과 수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6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이 기간은 제일 중요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 바로 직후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자신의 단점과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몰랐던 개념, 평가원에서 제일 안 나올 것 같았지만 헷갈렸던 개념,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개념을 여유롭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계속해서 수특 연계 공부를 문학에서 해야 하며 특히나 비문학은 지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분석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는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다 잡고 있어야 되고 육모 중심으로 문제 유형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화작도 육모 중심으로 하되 실수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학은 자신이 만들어준 오답 노트와 개념 노트, 아까 겨울방학 때 만들었던 그 노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 내용을 추가 및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개념 노트를 복습하며 자신의 개념 노트가 빠진 게 없는지
잘 판단해야 하고 6월 모의고사와 4설 모의고사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다음 영어는 듣기는 매일매일 해줘야 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 또한 육모 평가원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해별 유형별 공부를 해서 자신이 취약한 유형인 빈칸 유형, 제목 유형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탐구는 6월 모의고사 분석 및 평가원 중심 문제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특히나 과탐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중심 문제 유형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유형을 인지를 해야 하며 개념 복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모의고사 이후 6월 모의고사 분석 및 평가원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을 대비해야 하므로 6월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3 현역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대비 및 육모 분석, 복습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수능 전까지의 마인드 세팅 과정입니다. 이때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모두 끝났기 때문에 그 둘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신만의 단점과 취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때 신유형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평가원 실제로 수능에 어떤 유형이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실전 수능 과정처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10월부터 11월간은 수능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감각을 익히고 헷갈렸던 탐구 개념이나 자주 틀리는 수학 문제 유형 중심으로 복습 및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자신이 계속 봤던 평가원 기출 3개년이나 아니면 이번 6월,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평가원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입시 경험자 사례인데요. 제가 입시 경험자 사례를 제 주변 지인이랑 그리고 인재개발부 그리고 멘붕단 여러분들께도 많이 받았는데 이과분들은 조금 적어서 문과 사례가 조금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제 경험담인데요. 우선 저는 굉장히 수학을 못했는데 어 겨울방학과 3월에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수학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개념을 안 뒤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백과사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에 적용시켜야 수학 실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두 번째 경험자는 현역 분이신데 멘탈 관리에 관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현역 정시인 만큼 성적은 3년 내내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시 공부를 지속하였고 정시 준비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목표하는 대학을 수시로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 정시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과 사례인데요. 과탐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려 2022년, 2023년, 2024년도 수능 경험자 분이십니다. 우선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익힌 후 본인만의 풀이법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원리로 이 문제에 적용되는 건지, 문제 풀이할 때 개념 적용이 되는지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개념 암기할 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공부법은 복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실어 문과 수능 경험자 분이신데 이분도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대 평가원 문제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풀이할 줄 알아야 되고 뉴런 한환수 등 자신에게 부족한 개념 문제 풀이 등을 보충을 하면서 모든 기출문제를 애내독하면서 제대로 풀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따라오지만 연연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집중하고 정시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입시 경험자 사례는 실제로 저희가 멘토링을 나가면서 정시를 경험하지 않았던 멘토분들도 정시 경험자 사례를 토대로 멘티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정시 세미나의 마지막인 Q&A입니다. Q&A는 사전 질문 폼을 작성해 주신 질문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댓글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는 꼭 해주셔야 인재개발 프로그램 수료 1회가 인정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시 전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박정훈 멘토님께서 대답할 예정입니다.
계열별로 수능 선택 과목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박정훈 멘토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열별로 수능 선택 과목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는 질문에 일단은 계열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정시보다는 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2025학년도에 들어서 계열별로 수능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들 사라지고 있고 그런 추세로 보아서는 계열별로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따져보자면은 수학 영역을 선택할 때 언급했던 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 더욱더 유리하고 문과 쪽에 속하는 분들은 확률과 통계 등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시 일정 및 입시 흐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박민수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정시에 내신을 가능하는 걸로 아는데 내신이 얼마나 정시에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내신이 정시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시 전형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늘 수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마다 물론 상이하겠지만 수능에서는 백분위 표준 점수상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을 경우 거의 이제 비슷한 경우에 내신이 좌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이제 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입시상에서는 정시가 수시 이제 수능이 그렇게 저 내신이 그렇게 이제 정시에 미칠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5년 정시 지원 특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하고 좀 결은 비슷한데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학별 인원 배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게 비단 의대뿐 아니라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및 약학 이제 자연계열 최상위권 모집 단위의 경쟁률과 그런 어떤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더 다른 지형이 펼쳐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물론 이제 수시 정시에 반영되는 인원 비율 자체는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확인을 학교마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앞서 언급을 드린 부분은 아니긴 한데 수능에서 이제 학교 폭력 반영을 정시 전형에서 학교 폭력을 반영하는 대학이 신설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시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학폭 여부가 정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23년 4월경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에서 총 21개의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시 지원 특이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번 입시에서 사탐 선택자가 공대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사탐 응시자가 공대 지원의 입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답변해 주세요. 어, 입결 자체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물론 이론상 문과 계열에 있는 학생도 이과로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은 하지만 연세대의 경우에는 3% 가산점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과에서 이과로의 교차 지원이 최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표점이나 백분위 상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이외의 학교의 인서울 학교에서도 이과로의 교차 가능성은 흔히 얘기하는 서연고 라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긴 합니다만 서성한 라인에서 그나마 학통과 사탐 조합으로 공대를 지원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
높은 표준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로 비교를 한다면 미적과 과탐을 이제 같이 응시하는 학생보다는 여전히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 100분 이상에서 결국 학생들은 공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사탐으로의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탐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경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땐 오히려 반대쪽이 더 입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시 용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은 이시영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군에 따른 원서 점수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가나다군 지원 전략은 뭐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군에는 여전히 서울권 대학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나군 내에서 만약에 서울권 대학 진학을 희망을 한다면 하나는 꼭 목표로 이제 합격하는 것을 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국대가 뭐 이제 AI 융합학부에서 다군 모집을 2022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체능이나 AI 대학은 또 과마다 예를 들면은 연대와 고대를 가나해서 동시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능 시기별 공부법과 입시 경험 사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능에서 입시 성공한 분들의 정시러 결정 시기와 공부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3 때부터 직감적으로 정시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수시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정시러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시를 결심을 해서 수시를 아예 포기하시고 정시만 걸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고3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재수할 때부터 정시러로 가게 된 케이스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정 시기는.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서 고3 때 많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시기별로 공부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발표했던 내용과 같이 공부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의 공부 방법인데 이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새로운 걸 뭘 보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봤던 그 앞서 시기에서 봤던 것들도 굉장히 방대하고 이때는 새로운 걸 봐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기라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평가원이 낸 모의고사를 굉장히 분석을 잘 하고 그걸 완전 문제를 외울 정도로 샅샅이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공부한 것들을 복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기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시가 잘 맞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수시를 잘 챙기지 못하는 학생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수시로 막 뭘 챙기거나 아니면 생기부 이런 거 챙기는 게 좀 '안 된다. 나는 한 번에 딱 끝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전에 강한 학생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이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멘토분은 손 들어 주시면 지목해 주시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시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시 준비하면서 휴식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두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짤막한 유튜브나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휴식을 하고 저는 여름방학 때 한번 일 주일 동안 휴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등의 휴식 방법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코멘트 하실 멘토분들 있으면 손 들어서 발표해 주세요. 혹시 앞에 그 이제 정시에 잘 맞는 학생의 특징이 있었나요? 네, 질문이?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 네.
제 생각에 정시에 잘 맞는 학생의 특징은 잠을 좀 잘 자는 사람 같습니다. 이게 수능 전주가 되면은 잠 때문에 컨디션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내가 본인이 좀 잠을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잘 잔다 하는 사람들은 정시에서도 꼭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 하실 멘토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시 망했다고 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학년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까요? 라는 질문인데, 우선은 저는 학년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만약에 이 말을 하였다면 조금 더 노력해 보라. 수시가 그래도 좀 더 좋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시 실제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기를 듣고, 정시 준비를 조금 병행해 보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에 대해 코멘트 하실 멘토분들 계실까요? 네.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 1년 반 동안 진로를 못 찾아서 좀 생활기록부 망했나 싶다가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에 성적도 올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제 과에 맞게 잘 준비를 해서 상향이었던 학교에 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렇게 엄청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계속 해보는 거, 2학년 2학기까지 계속 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강진석 멘토님 답변해 주세요. 어, 수시가 망했다는 거의 기준이 학교 내신이 망했다도 있겠지만은 사실 생기부가 부족하거나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뭐 자소서를 쓰는 스킬이 떨어진다. 또 크게 보면 수시가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앞에 분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였던 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느 과를 갈지를 결정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생기부를 거의 하나도 안 준비하다시피 고등학생을 보냈었는데 학교 생활을 이제 막 살아보니까 갈 수 있는 학과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과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붙게 된 케이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복구할 수 있는 게 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시는 되게 쌓아온 기간이 많아야지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수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수시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끝까지 수시는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들한테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로 포기를 하고 싶다면은 재수를 하라고 권유를 하기 때문에 수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멘토분들이 답변 주시고 계신데, 고예린 멘토님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하는 학교가 뚜렷하게 있어서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해서 결국에는 수시도 붙고 정시도 붙어서 정시로 학교로 왔는데요. 어, 수시 상담을 조금 이제 다양한 고등학생들한테 그래도 이제 뭐 채팅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해줬었는데 절대로 내신 놓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3 때도 제가 같은 이제 동급생들한테 많이 해줬었는데 꼭 보면 수시 카드는 6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시 카드는 3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고1, 고2 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고3 때 와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수시 6장 카드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제 실감을 하면서 내 내신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정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 학교라도 그냥 안전빵으로 재수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과로라도 논술로라도 그냥 넣어보자라는 친구들이 그때 가서 갑자기 생기거든요. 내가 파워 정시로다 막 주장을 하다가. 그래서 절대 내신 놓지 말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래서 네, 수시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막 앞서서 이제 생기부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지만 대부분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자면 고1, 고2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내신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고3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제 뭐 생기부도 볼 수 있으면 좀 받아서 보고 좀 원하는 학과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조언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이시영 멘토님 답변해 주세요. 네. 저 옛날 얘기하고 싶어서 손 들었어요. 저는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정시가 80%였거든요. 전체 입시 전형 중에. 저는 정시 파이터였는데 제가 고3 되자마자 정시가 20%, 수시가 8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를 꼭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유나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고도 아닌 자사고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갑방고에서 자사고 그 어디 사이를 나왔는데 전교 1등이 1.6이 찍히는 그런 엄청나게 애매한 학교여서 아이들이 정말 학생들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0명 모두가 다 본인은 정시 파이터다라고 라고 지칭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진로 선생님이셨는데 어, 그대들이 과연 너희가 과연 수시를 놓았을 때 정시가 잘 나올까를 제발 생각을 해봐라. 제가 지금 좀 순화해서 말을 한 거긴 하지만 수시를 못한다고 정시를 잘할까?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높일 때,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과연 수시 등급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만약에 현역이었을 경우 정시를 원하는, 수능 만점을 받는다거나, 모두 1등급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 밸런스가 과연 언밸런스가 아닌지 밸런스가 맞춰질지를 거의 진로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저희에게 세뇌를 하셔서 저희 또한 내신 성적이 원하는 만큼 학교 유형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100명이면 거기서 80명이 수시로 진학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꼭 자사고든 외고든 일반고든 상관없이 아까 그 인재개발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그 목차 중에서 어떻게 정시 전형에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맞는지 먼저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본인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시를 굉장히 못했는데 과연 같은 연도에 정시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현주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자료도 한번 조사를 방금 해봤는데요. 2026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2가 대학을 갈 때 수시로 뽑는 비율이 79.9%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시영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10명 중에 8명을 수시로 뽑는 게 실제로 내년 대학을 갈 때, 올해 말고 내년에 대학을 갈 때는 그게 현실이 된 거가 거의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로 의대 증원이 되었고 수시의 낙수 효과가 인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구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를 망했다는
약간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런 말과 함께 정시로 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실패할 확률, 입시에서 실패할 확률을 매우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시가 망해서 정시로 돌리겠다고 한 학생들 중에서 정시가 그만큼 압도적으로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시가 망했다고 해도 앞서 멘토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수시를 하라고 장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대가 지금 너무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정시로 현역들이 도전하기에는 과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멘토분 계신가요? 어, 없으시면 네 번째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인재개발부 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봤는데요. 어, 수시 세미나, 정시편이면 수시편 세미나도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수시 세미나는 저희처럼 실시간은 아니고 멘토링 봉사단 유튜브에 게시 후 수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글 폼을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댓글로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 질문 혹은 사전 질문 폼을 작성하셔야 인재개발부 프로그램 수료 1회가 인정돼요.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은 뒤에 제가 먼저 답변 후 혹시 더 코멘트 붙으실 멘토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9월 모의고사 이후 다른 모의고사를 이미 다 풀이했을 때 사설 모의고사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을 다시 복습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 제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보다도 더 중요한 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입니다. 평가원이 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원이 흘려놓은 분명히 단서 같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 분석을 먼저 했고요. 그 이후에 수능 특강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특히 9월은 좀 더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이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멘토분 계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6월, 9월 외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보면서 등급컷 자기가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6월, 9일, 9월이나 이제 재수생 포함되는 그런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거 보면서 아 점수 올랐다, 등급 올랐다, 떨어졌다, 어디 지원할 수 있겠다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6월, 9월 어떤 거 틀렸고 어떤 거 부족했는지 다시 복습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코멘트, 네, 고예림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약간 다른 의견이라서 네, 손에 들었는데 어, 사실 그 사설 모의고사 해설지를 펴보면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6월 9월 모의고사를 이제 반영해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그런 모의고사들이에요. 그래서 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문제는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복습을 해도 그 문제는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평가원에서 더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를 감을 못 잡잖아요. 반면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 만드는 사설 모의고사들은 학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설 모의고사를 만드는 기관들은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 변형이 될 거다라는 거를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 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데에 훨씬 더 이제 좀 좀 의미 없음을 많이 느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땐 좀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등급 컷을 확인하면서 내가 막 1등급인데 이 정도면 수능에서 1등급 나올 거야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어 사설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사설 모의고사 활용할 때는 6월에서 이 문제가 수능에서는 요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구나. 9월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구나. 고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좀 현명하게 푸는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시가 되어서 저희가 원래 약속했던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혹시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 이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인데 수능 당일 응시하는 탐구 과목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신에게 안 맞는 과목이면은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올 게 뻔해서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 봤을 때 점수가 제대로 잘 나오냐, 너무 하위권이지 않느냐고 않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거는 그 과목을 듣는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 따기가 조금 수월한 게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있어서 그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탐구 과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코멘트하실 멘토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그다음 질문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과탐, 미적분, 기하 등 자연계 과목 선택 쏠림 현상이 증가되고 인문계 과목 선택 비율이 올해는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인문 자연 선택 비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흐름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입시할 때도 그 인문계와 자연 선택 비율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고3 학생들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N수생 비율로 갈수록 자연 선택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원래 사회 흐름에도 인문계보다는 자연계를 선호하는 흐름이 좀 더 넓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도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자연 선택 비율이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인문계를 선택을 해서 자연계로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 대학은 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 선택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코멘트하실 멘토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재수도 안 해 봐서 그런데 혹시 N수생 분들이 있다면 제필 3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재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본다면 나중에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제필 3선이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데이터가 있는 말이지 않은가 싶어요. 제 케이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전부 재수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재수는 무조건 하고 재수에서 조금 '내가 평소에 나오던 모의고사보다 실력이 안 나왔다.' 하면은 삼수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저도 현역 때도 재수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재수를 한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재수가 그래도
너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고, 다시 한번 수능을 처음부터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재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손 들고 발표해 주세요. 네, 임솔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시도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제 재수를 경험은 해보긴 했지만, 나름 요즘은 제필 3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사학번 이제 현역 공무들이 들어오는 세대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05년생들이 없어요. 다 03, 04년생 분들도 많고, 심지어 사수에서 02년생 분들도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데이터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현역으로 들어오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재수는 거의 정설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삼수도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다른 멘토님 의견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장기전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체력 안배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정시로 입시 진행했던 멘토분들의 팁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실제로 헤르멘티 분들한테도 많이 받고 실제로 그 멘토링을 나가면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사실 체력 안배라고 하기보다는 있는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시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운동 같은 거 하기도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자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도 못 잘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는 영양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먹어서 어떻게 있는 이 체력을 11월 달까지 끌고 가게 최대한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덥거나 그럴 때 7-8 월 때는 조금 잠깐 쉬어 줬습니다. 혹시 정시로 입시 진행을 하셨던 멘토분들의 체력 관리법이 있으실까요? 다른 분도 있으시면 손 들고 발표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 사소하지만 당일 루틴에 맞추기 위해서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노력이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 일단 저는 조절을 안 했습니다. 조절을 아예 안 했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되게 조절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약간 좀 예민하고 환경이 바뀌면은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진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되게 조절을 많이 했는데 패턴을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국영수 사과를 맞춰서 공부를 하거나 자는 시간을 딱딱 조절을 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조절을 하는 친구를 보았는데 실제로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유나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11월이 수능이라면 9월부터, 눈 떠서부터,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 수능 루틴대로 수능처럼 살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침 만약에 7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밥 먹는 것까지 학교 영양사분께, 저희 학교가 살짝 조금 이별났을 수도 있긴 한데, 영양사분들까지 미리 이렇게 식단표를 짜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는 그거와 비슷한 식단까지 하는 정도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수능으로 대학을 합격하지는 않았으나, 그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는 너무 조금 오바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11월 한 2, 3주 전에는 그렇게 몸과 뇌를 좀 속여야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큰 변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고혜린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말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능이 11월이면 저도 똑같이 이제 2학기 돼서부터, 그러니까 9월 부모 보고 나서부터는, 네,
한 7시 정도에는 학교에 가서 하고, 이제 저희 학교는 수능 시간대로 종을 쳤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딱 맞춰서 국어 모의고사 풀고 수학 모의고사 풀고 영어 모의고사 풀고 이제 전문과였으니까 사탐 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수능 시간표대로 종을 쳤으니까 당연히 쉬는 시간도 똑같아서 그 시간에 이제 화장실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식 안 먹고 도시락 그 교실에서 선생님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도시락 교실에서 먹고 그랬고, 제가 굉장히 멘탈이 약하고 그 장도 예민한 편이라서 죽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수능 날에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생각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루틴대로 했던 거가 이게 몸에 밴대로 하는 습성이 좀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능 당일에도 이렇게 풀었던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시간 맞춰서 수행을 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안혜환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시를 준비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분들의 경험도 있겠지만 제가 초점적으로 이제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부분은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변수라든지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패턴을 정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훨씬 더 빠르게 머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작 시간 한 2시간 전부터 뭐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문제를 풀고 그 쉬는 시간에 가는 화장실 시간도 다 한번 맞춰봤었고, 그렇게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채점을 하면서 틀린 부분이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부분이 어느 파트였고, 이런 것들을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좀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패턴을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패턴을 정해서 그 상황마다 발생하는 변수들을 본인 스스로 좀 느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멘토분들이 실제로 정시에 대한 경험담을 토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의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서 정시 역시도 무전공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정시 지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음,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률이 좀 높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전공 선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무전공이라 하면은 조금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실험하는 그런 화학과나 수학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이 좀 밑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대학 가서 하는 게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특수한 학과들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향력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분이 두 번째로 달아주셨는데 "앞으로도 정시에 내신이 반영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질까요? 낮은 수시 성적을 가졌지만 우수한 수능 성적을 가진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가 존재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에 내신이 반영하게 되면 N수생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이 돼도 굉장히 낮은 비율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영향을 미칠랑 말랑하는 그런 수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혜연 멘토님 답변해 주세요. 네, 어, 답변해 주세요. 저는 뭔가 내신의 비율이 조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정시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정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재수생들의 유입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 현역들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제 내신의 비율을 어느 정도는 퍼센트를 차지는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신 되게 최소화한 내신의 비율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답변해 주실 멘토분 없으시다면, 그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정시 전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기타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는 정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말하면 커뮤니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르비나 수마니 같은 입시 커뮤니티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조금 왜곡된 경우도 있고 좀 잘못된 정보도 있다 보니까 저는 재수를 하면서 재수학원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재수학원 선생님들 같이 입시 전문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얻거나 아니면 혹은 각 학교별로 그 입시 상담해 주시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입학 상담 센터 같은 곳에 문의하셔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주변 지인들 중에서 좋은 대학을 입학한 선배라든지 멘토분들에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 알고 계시는 멘토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서 발표해 주세요. 네, 김현수 멘토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수시랑 정시 진학할 때 사설학원에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형에 관련 정보 같은 거는 어디 가나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나 아니면 진학사에서 많이 얻는 편이고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원서를 쓰려고 할 때에는 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진학사랑 텔레그노시스 이 두 개가 제일 적중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쓰면은 사실 뭐 큰 어려움 없이 원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면은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구매해서 쓰는 것도 저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실 멘토분 없으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 수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저는 사실 절대평가 수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과목, 한국사나 영어 같은 과목은 수능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아니라 다른 국어나 수학 같은 탐구 이런 과목, 상대평가 과목이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평가가 되더라도 조금 더 아이들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평가원이 또 내놓지 않을까 대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속칭 사탐론을 허용하지 않는 홍익대와 같은 대학들의 입결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그냥 그대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 홍익대나 숙명여대나 이런 대학들의 입결은 사실 지원하는 학생군이 다릅니다. 그 최상위 대학과 그 서성한 라인 그거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중경외시나 동고농숙 같은 라인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탐론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과분들 원래 과탐을 어, 지원하셨던 분들은 그런 대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어, 사탐론을 할 거면 조금 더 높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입결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유의미한 수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관련 멘토님들의 수능 당일 멘탈 관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현역 때는 멘탈 관리를 아예 하지 않아서 국어 때 진짜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재수 때는 모교인 중학교에 가서 그런지 조금 편안했고요. 당일에 그래도 안 되면 삼수하지라는 생각으로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돼도 점수가 나오는 대로 그냥 대학을 맞춰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그냥 평소대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뭐 먹지라는 일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수능 당일에. 혹시 다른 멘토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네. 강진석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됐고요. 뭐 정시로 대학을 가진 않았지만 최저가 필요했어서 정시를 봤었고 두 과목만 잘 보면 됐어가지고 수학이랑 과탐만 잘 보자라는 마인드로 수능장에 들어가서 사실 떨리지도 않았고 긴장도 안 했었는데 그 수능을 보면은 모교 고등학교에서 안 보잖아요. 다른 학교 가거나 이렇게 흩어지길 마련이고 당연히 담당 선생님들도 생전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으로 들어오기 마련인데다가 자리 배치마저도 랜덤인데 1교시의 국어인데 제가 가보니까 제 자리가 교탁 바로 앞자리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1교시 딱 시작해서 담당 선생님 들어오니까 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국어 풀 때 자려고 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교탁 바로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렸던 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됐습니다. 멘탈은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파이팅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로써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제가 지금 고3 때 수능을 볼 때, 수능을 거의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어쨌든 최저를 맞춰야 해서 갔었는데, 그때 영어랑 탐구만 보면 됐었는데, 그때 앓고 있던 병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갑자기 엄청 올라와서 아예 처음 보는 증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병이 있다면 정말 졸리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좋겠다는 말도 멘티들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멘탈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수능 전에 이미 대학교를 합격한 상태여서 수능이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수능 날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옆에 있는 애가, 옆에 있는 학생분들이 이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깨우시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른다. 같은 반에 어떤 애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거를 항상 그 기억을 하고 수능장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코멘트 하실 멘토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정시쌤이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시간 댓글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기타 질문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다른 정시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멘토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멘티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저희가 올려주신 그 구글 폼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시간 댓글 혹은 사전 질문 폼을 해주셔야 인재개발 프로그램 1회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 세미나 마치시고 구글 폼을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미흡했지만, 제가 아직 신입사원이라서 미흡했지만, 정시 세미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시 세미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모두 나가주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